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갓 돌을 넘긴 아들맘입니다. 사실 저는 30대 후반이 다 되어 노산으로 아이를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아이 생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가 있는 집 부부들이 부럽더라고요. 30대 초중반만 해도 남편과 둘이서 지내는 것도 꽤 괜찮았거든요. 자주 투닥거리며 싸우긴 했지만 둘 다 직장인이라 평일에는 거의 볼 일이 없었고 주말에 한 번씩 같이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집에서 쉬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바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혼 초의 낭만이 사라지고 서로의 존재가 일상이 되자 남편과 제 사이에 끈끈함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둘 중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쉽게 끊어질 관계처럼 느껴져서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 때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 있는 부부들이 보였어요. 그러게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를 낳는 게 좋다고 했잖아. 물론 아이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여유 있어서 뭐해? 어차피 돈 많이 벌어봐야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지도 못하는데 물려줄 자식이라도 있어야지. 그래, 나도 남편이랑은 오히려 애 낳고 사이 더 좋아졌다니까? 애 낳기 전에는 남편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둘 사이에 애가 태어나니까 그제서야 아, 이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나도 그 기분을 꼭 느껴보면 좋겠어. 사실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아이 낳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때 그게 그렇게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애가 태어나고 100일 동안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해 피폐해지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출산 후 몸이 많이 망가져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아이를 낳는 걸 추천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재미나 보람이 하나 둘씩 사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시선이 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죠. 여보, 혹시 이제라도 아이 가져볼 생각이 있어? 아이? 갑자기 왜? 당신 절대 생각 없다고 했잖아. 그땐 그랬는데 더 늦기 전에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무 좋지. 나는 원래 갖고 싶어 했잖아. 당신이 싫다고 해서 못 가진 거지. 아기 생기면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겠다. 이제 그걸로 잔소리 안 들어도 돼서 좋은데? 남편은 제가 뒤늦게라도 생각을 바꿔서 기분이 좋은지 그날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사실은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부모님께서 어떻게든 저희 집에서 아이를 낳기를 원하셨거든요. 미운 털 단단히 박힐 걸 알면서도 제 스스로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한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억지로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낳을 거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 한다. 나이 다 들고 나서 낳으면 체력 때문에 후회한다. 그런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저는 그 어떤 후회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어릴 때 낳았다면 남의 말만 듣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임신과 출산을 결정한 것에 평생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가 없는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낀 후에 진정으로 아이를 원할 때 낳은 지금은 아무리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해도 그 어떤 후회도 그 누구도 원망할 것 없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체력적으로는 조금 딸릴지 몰라도 정신적인 여유가 더 생긴 후라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 것 같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아무튼 저희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어른들께 전하자 친정과 시댁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유, 우리야 손주 생기면 좋다지만 나이가 나이인데 이제 와서 아이 낳으면 몸이 많이 상하지 않겠니? 검사해야 할 것도 더 많아진다던데 우리 때문에 그런 거면 관둬라. 우린 손주 안 봐도 괜찮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보니 아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몸 관리 잘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누구보다 손주를 원하셨던 부모님이기에 기뻐하실 줄 알았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제 나이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왕 결심했을 때 아이를 갖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아이를 가질 기회는 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내린 판단이었기 때문에 쉽게 뒤엎을 생각은 없었어요. 부모님께 괜한 걱정 끼쳐드리지 않게 몸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반면 시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어요. 아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우리도 생각을 해줘야지 않겠니? 가뜩이나 외아들밖에 없는데 너희가 아이를 안 낳아버리면 우리는 영영 손주 얻을 기회도 없이 쓸쓸하게 지내야 하는데 고맙다. 너희 나이엔 이쁜 손주 낳아주는 게 최고의 효도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낳아라. 어? 그게 뭐 제 맘대로 되나요? 요즘은 딸이 더 좋다고 하던데 아들이건 딸이건 저는 상관없어요. 제 자식인데 다 이쁘겠죠. 그래도 네가 뭐 둘 낳을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아들이 낫지. 딸이 좋다고 하는 건 다 딸 가진 부모들이 자기 위안 삼으려고 하는 말이고 정작 그런 부모 중에 자기 딸 애지중지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다 종처럼 부려먹고 나서 딸 좋다고 하는 거야. 시부모님께서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많이 기쁘셨는지 도가 지나친 말씀을 나누면서 깔깔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티는 못 냈지만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낳겠다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시댁과는 정말 대면대면한 사이였거든요. 분명 결혼 전부터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히고 결혼했음에도 결혼 후 시댁의 출산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 무조건 찬성이라며 귀빈 대하듯 대접해 주셨어요. 보통 부모님 세대에서 출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겠다 싶어서 비출산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저 괜찮다고 편한 대로 하라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별다른 걱정 없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2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 슬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집 누구네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예쁘더라. 친구분이 손주를 자랑하는데 너무 부럽더라 등등.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불편했는데 사전에 다 합의를 한 부분이니 그저 아쉬운 마음에 하시는 소릴 거라 생각하고 애써 못 들은 척 넘겼어요. 하지만 3년 차쯤 되니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고 그때 괜히 남편과도 많이 다퉜던 것 같네요. 남편도 합의한 부분이니 남편이 시부모님을 좀 막아주길 원했는데 늘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시부모님을 이해해달라고만 하니 저도 뚜껑이 열렸죠. 나중에야 남편 역시 사실은 아이를 낳는 쪽으로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본인도 내심 원하고 있었으니 적극적으로 시부모님을 말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날 며칠 충격에 빠져 남편과 이혼까지 고려했었어요. 하지만 제 태도가 많이 차가워진 걸 느낀 남편이 빨리 눈치채고 사과를 해서 일단락됐죠. 제가 먼저 꺼내기 전엔 앞으로 출산 이야기는 다신 꺼내지 않겠다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남편이 시댁에도 제대로 입단속을 시킨 모양인지 그 뒤로는 시부모님께서도 제게 아이 가지고 눈치 주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꼭 눈치를 말로만 줄 수 있는 건 아닌지라 시부모님은 제가 이대로 나이 먹어가는 게 영 불안하셨는지 한 번씩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아이에 대한 압박을 주셨고 그런 날은 저도 모르게 싸늘하게 반응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그랬던 제가 아이 생각이 생겼다고 하니 시댁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죠. 벌써부터 아이 성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마디씩 얻는 말들이 피곤하게 들리기는 해도 예전과 비교하면 급격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다행히 아이를 갖겠다고 마음먹은 후로 생각보다 빨리 임신이 됐거든요. 친정에서도 혹여나 제가 몸에 무리가 갈까 이런저런 영양제와 먹을 것들을 보내주셨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정성이 만만치 않으셨어요. 임신 초기에는 까딱 잘못했다가는 애 떨어진다며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의 반찬을 해다 냉장고 안에 넣어주고 가실 정도로 지극정성이셨죠. 어머님,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튼튼한 아들이라 낳거라. 잘생긴 손주 볼 생각만 하면 이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 어머님께서 제게 쏟아주시는 정성이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태령이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아이 성별을 확인하기로 한 전날에는 부담감에 체에서 속을 다 개원했을 정도였어요. 혹시나 아들이 아니라면 예전에 불편한 관계로 돌아가야 하나 싶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꽤나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참 예뻤을 텐데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해서인지 시댁과 관계가 피곤해질 바엔 차라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검진 전 작게 기도까지 했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일이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결과는 아들이었어요. 아, 잘생긴 왕자님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들이 갖고 싶으셨나 봐요. 요즘 분들은 따님도 많이 원하시던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받아치시는데 그제서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나는 딸도 좋았는데 단순히 시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들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아무튼 아들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편하기는 했어요. 세상에, 아들이니? 아, 다행이다.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 3대 독자를 만들었구나. 시부모님의 부담스러운 애정공세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이가 서먹했던 예전보단 낫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매일 들으면 질리듯이 시댁과의 교류가 잦아지니 좋기보다는 힘든 날이 더 많아졌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심해지는 만큼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혼자 쉬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느라, 우리가 너희 집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네가 앞으로 아이 낳고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손주도 좀 자주 보고 살려면 우리가 너희 집 근처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어차피 요즘도 일주일에 2-3번은 그 동네 가는데 그럴 바엔 아예 가는 게 낫지 않니? 아,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님? 왔다 갔다 하기 힘드셨으면 차라리 저희한테 오라고 하시면 되죠. 무리해서 이사까지 오실 필요는 없어요. 동네도 익숙치 않으실 텐데. 이미 집 계약 다 하고 날짜도 정했다. 친정도 먼데 시댁이라도 붙어 있어야지. 아직 애 안 낳아서 그렇지 애 낳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깨닫게 될 거야. 근처에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니? 막무가내로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다는 시부모님을 보니 착잡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충분히 피곤했는데 이제 아예 같은 동네에 살며 교류할 생각을 하니 생각만으로도 지쳤어요. 본격적으로 시부모님이 이사하고 2달쯤 됐을 때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더니 하혈을 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하혈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더군요. 유산되셨습니다. 단 한마디였는데 어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던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조심한다고 스스로 약간 답답하다 싶을 만큼 조심하며 다녔고 몸에 좋다는 온갖 탕약이나 영양제, 음식들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었는데 유산이라니. 아이 성별도 알고 심장 소리까지 들으며 좋아했던 지난 날들이 다 물거품 같았어요. 제 입으로는 주변에 소식조차 못 전하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신중하고자 안정기 이후에 이야기했는데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의사에게 원인을 물어보니 정확한 사유보다는 컨디션 저하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그 단어를 듣자마자 최근 이사 온 시댁이 떠오르더군요. 저 좋으라고 이사 오신 거라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도 좋은 의도로 이사 오신 건데 시댁 탓만 하기 좀 그래서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어요. 남편이 저 대신 유산 소식을 주변에 전해줬고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인지 시댁에서 그 일로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시댁도 친정 식구들도 마주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할 자신이 없어서 한참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지냈어요. 제 소식을 알면 괜찮냐고 안부부터 묻는 말에 괜찮다고 대답할 자신조차 없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스스로 관리를 못해서 얼굴조차 모르는 예쁜 아가를 떠나보냈다고만 생각해서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일상에서 괜찮다가도 그 일만 떠오르면 눈물이 툭툭 솟아올랐거든요. 6개월쯤을 그렇게 반쯤 정신 나간 채 아무도 안 만나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추석이 되어 시댁에 가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스럽기도 하고 괜찮은 모습 보여드려야 안심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씩씩한 척 밝게 웃으며 대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 시부모님이 내심 안심하는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 시간 지나니까 별거 아니지? 우리 때는 말이야, 유산 되게 흔했어. 그거 별거 아니야. 아들이었던 게 너무 아깝기는 하지만 뭐 어쩌겠니? 임신이야 또 하면 되는 거고.
한번 해봤으니 두 번째 할 때는 훨씬 나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바로 임신 준비해. 어머님, 저희 당분간은 임신 준비 안 하려고요. 한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지쳐서요. 얘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일 모레면 40 되는 애가 시간이 어딨다고. 바로 준비해야 돼. 네, 저도 아는데요. 안 좋은 일 한 번 겪고 나니 또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좀 자신이 없어요. 마음 회복되면 천천히 준비해 볼게요. 그래, 엄마. 이 사람 아직 완전히 나아진 거 아니야. 좀 내버려 두세요. 아우, 힘든 건 알겠지만 정말 그럴 시간이 없대도. 지금 힘든 건 애가지만 싹 낫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나중에 임신 안 되면 그게 더 힘들고 우울할 텐데. 그땐 어쩔 거야? 너 때문에 이사까지 온 우리 생각은 안 해? 한참 예민할 때라 그런지는 몰라도 마지막 말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만 생각하면 속에 천불이 나는데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는 이사 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제 탓하지 마세요. 뭐야? 저는 어머님, 아버님 가까이 사시는 거 솔직히 편치 않아요. 아무리 잘해주시려고 오셨다고 해도 생활 반경이 이렇게 겹치면 어쩔 수 없이 더 눈치가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예, 우리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러니? 참나, 이 녀석이 하도 난리를 쳐서 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예쁜 손주 날려먹은 것도 화가 나는데 말 한마디 안 했구만. 네가 눈칫밥을 제대로 먹어봐야 그런 소리를 안 하지. 우냐우냐 했더니 네가 정말 상전인 줄 알아?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몸도 마음도 다친 사람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폭언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중재를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울하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날려먹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눈물샘이 고장난 사람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제가 몸 관리 하나 똑바로 못해서 귀한 3대 독자 날려먹어서 참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네요. 그런데 저는 뭐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아이 잃고 죽도록 힘들었다고요. 그러게, 처음일 때 그렇게 낳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니만 다 늙어서 낳으려고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누가 너 보고 다 늙어서 낳으래? 이 나이에 애 가지면 이럴 거 몰랐냐고. 애간수 차라라고 옆 동네까지 와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는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그래놓고는 어따 성질이야. 어머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화는 너무 나는데 그 와중에 더 상처받았던 이유는 딱히 틀린 말도 없다는 거였어요. 아이를 잃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번도 제 선택에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 없는 인생을 충분히 즐길 만큼 즐겨봤기 때문에 그만큼 미련이 없었고 마음의 여유도 있었어요. 남들에게 등 떠밀려서 얼떨결에 갖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제 선택에 대해 회의가 들더라고요. 등 떠밀리듯 하더라도 남들이 아이를 빨리 낳는 이유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구나 하고요. 아무튼 그날 어머님과의 싸움으로 저는 한층 더 우울해졌어요. 남편은 당분간 제가 정말 괜찮아질 때까지는 시댁과 보지 않는 걸 제안했고 그렇게 시댁과는 연을 끊다시피 한참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집이 코앞인데도 외국에 나가 사는 것처럼 전혀 교류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지낸 지 1년쯤 되어가던 어느 날 저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하는 임신은 첫 번째 했던 것과 다르게 그렇게 크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잘못하면 이 아이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어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임신을 했어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다니던 첫 임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혹여나 자그마한 충격에도 아이가 떨어질까 걱정이 들어 하는 일도 줄이고 재택근무만 했네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일 욕심 많았던 저지만 그 일들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뱃속의 아이를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몸을 조심하고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는 날, 두 번째 찾아온 아이는 공주님이더군요. 첫 아이와 성별이 다르다고 하니 그건 그것대로 기분이 묘하더군요. 시댁에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들이라고 너무 기뻐하셔서 저도 제가 아이의 성별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딸이라고 하니 내심 설레더군요. 아마도 스스로는 딸을 원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딸을 가져보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아무튼 제가 기뻤던 것과는 별개로 이번에는 왠지 시댁에 말하기가 좀 두렵더군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으니 시댁에 전달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라고 했던 때와는 달리 시부모님께서 반응은 냉담하더군요. 그러게 아들일 때 몸조리를 똑바로 했어야지. 아들을 한 번에 낳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아, 나이도 많은데 딸 낳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 딸은 낳아봤자 다 출가 외인되어서 남처럼 사는데 아들 낳을 기회가 있었을 때 잡았어야 하는데 이거 원.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에 혀를 차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저도 불같은 성격이라 그런 반응에 화가 났겠지만 그쯤 되니 별로 화도 안 나더군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식상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시댁에서는 손주가 딸이라고 하니 정말로 급격히 관심이 식어버리더라고요. 첫 임신을 했을 때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하게 챙겨주시던 것이 두 번째 임신 때는 전혀 없었어요. 아이 성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더라고요. 가끔 돌이켜보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했어요. 참나, 어머님 아버님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언제는 애 돌봐주시겠다고 짐 바리바리 싸고 옆 동네로 이사 오시더니 막상 딸 임신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르쇠 남처럼 지내실 수가 있으셔? 딸 가진 게 죄도 아니고 손주면 다 예뻐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내버려둬.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손자를 원하셨는지 당신도 알잖아. 애 성별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겠어? 그때 당신이 첫애 낳았으면 우리 집안 3대 독자가 되는 거였으니까 속상해 하실 만하지. 그냥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아니, 3대 독자 낳으면 뭐 가문의 영광이야? 아니면 나라에서 뭐라도 해줘? 막상 아들 가졌을 때는 그렇게 부담을 줘서 결국 하열하게 만드시다니. 딸 가지니까 바로 옆 동네 사시면서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난 참 웃겨. 진짜 이건 아니지. 뭐? 당신도 말이 참 그렇다. 우리 부모님이 부담을 줘서 하열했다고? 그건 진짜 아니지. 잘해줄 땐 잘해줘서 부모님 탓하고 관심 없으니까 또 관심 없다고 욕해? 아니, 욕한 게 아니라 난 그냥 너무 반응이 다르니까 서운해서 그러지.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예전처럼 우리 엄마가 당신 상점 모시듯이 해야 당신 성에 차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얘기가 왜 그렇게 돼? 난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차라리 신경 안 써주시는 게 나도 마음 편해. 그럼 잘 됐네. 뭐가 문제라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러게 참. 내가 괜한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남편은 저랑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서운함을 털어놓았는데 완전한 부모님 편이더군요.
언제는 성별 상관없이 자식이면 다 이쁠 것 같다더니 남편도 내심 두 번째 임신에는 딸이라고 하니 실망을 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댁을 옹호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기야 괜찮아. 엄마가 우리 딸 제일 사랑해. 엄마가 많이 예뻐해 줄게. 이런 일로 기분이 상할 때마다 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마저 기분이 상할까봐 괜히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어줬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시댁에 과도한 관심을 받지 않아서 그 시기가 좀 편안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막상 필요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친정 부모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딱히 시댁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했고 정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남편과 저의 예쁜 점을 다 빼다 받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제 딸이니 그렇기도 했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예쁜 아이였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다들 아이를 볼 때마다 감탄하셨거든요. 신생아가 이렇게 예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예쁜 따님이네요. 저도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지만 이렇게 이목구비가 예쁜 신생아는 처음 봐요. 나중에 연예인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요. 감사합니다. 딸이라고 내심 실망했던 남편도 주변의 반응에 덩달아 딸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하긴 남들이 봐도 그렇게 칭찬할 정도이니 부모인 저의 눈엔 얼마나 더 예뻐 보였겠어요. 딸이라고 제가 출산하고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부모님도 막상 제가 아이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손녀 얼굴을 처음 확인하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을 정도였어요. 아니, 이 천사 같은 애는 누구야? 정말 얘가 우리 손녀니? 세상에나 어쩜 이리 이쁠꼬. 그러게요. 살면서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보네. 이리 와,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딸 가졌다고 대역 죄인 취급하듯 절 보던 눈빛에서 생기조차 없었던 시부모님이 아이의 미소에 한 방에 녹아내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그렇게 별로라고 하시더니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라 귀여운 손주 앞에서는 별 도리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막상 아이를 보니 너무 예뻤는지 저희 딸에 대한 시부모님의 관심도는 다시 높아졌어요. 그게 처음에는 꽤나 통쾌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차라리 시댁의 애정도 관심도 안 받는 게 훨씬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이에게 마음을 열면서 겨우 벗어났던 스트레스에 다시 내전져진 느낌이더라고요. 집이 가까워진 게 그제서야 실감이 났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어머님께서는 저 혼자 있는 평일 낮에 연락도 예고도 없이 방문하셔서 초인종을 누르시는 바람에 겨우 재워놨던 아기가 깨서 울어제끼기 시작하는 건 다반사였어요. 어머님, 아이가 자꾸 깨니까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세요. 한 번 깨면 잠을 잘 안 자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렇기는 하겠다. 다음부터는 꼭 연락할게. 웬일로 부탁을 잘 들어주시나 싶더니 어머님은 이제 전화로 통보를 하셨어요. 제가 부탁한 건 오시기 전에 연락을 달라는 거였는데 집 대문 앞에 와서 초인종 대신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는 안 깼지만 아이가 잘 때 쪽잠이라도 같이 자둬야 하는 제가 깨더라고요. 가뜩이나 잠 없는 아이 때문에 저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쪽잠마저 방해받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 제 말씀은 방문 전에 언제 몇 시에 오실 건지 미리 말씀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연락 달라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동네가 이렇게 가까운데 당연히 편하게 오가면서 사는 거지.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며느리한테 허락 받아야 올 수 있다는 거야? 아들 혼자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잠도 계속 부족해서 피곤하고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지내겠어서 차라리 한판 싸우고 대면대면 해서라도 못 오시게 해야겠다. 엄청난 각오로 말씀드린 건데 어머님은 발끈하시긴커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더군요. 아유, 그래. 나도 다 애 키워봐서 알지, 알아. 근데 그렇다고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를 매번 예약하고 올 순 없지 않니? 생각나면 보러 오고 하는 거지. 가족끼리 그렇게 각박하게 구는 것도 좀 아니다. 너도 집에 애하고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어머님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말귀는 다 알아들으셨으면서 본인 편하신 대로 하기 위해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대판 싸워서 시댁을 제한하는 방법밖에는요. 알겠어. 알겠다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어머님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라고 해. 당신 집에 있을 때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다야. 어차피 어머님 오시는 거 아무 도움 안 되고 힘들기만 해. 주에 한 번도 내가 양보한 거야. 이대로 살다간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아서 남편과 헤어질 각오로 싸운 뒤 남편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셔도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에게 말을 더 거셨기 때문에 그나마 덜 피곤했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설득한 건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매주 주말에 한 번씩만 집에 방문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일에 아이와 저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잘 수 있는 시간에 충분히 자고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신다고 헐레벌떡 집을 정리하거나 어머님을 대접하고 어머님 기분을 일일이 신경 쓰면서 말벗이 되어드리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저 혼자 그 힘들다는 신생아 육아와 시댁살이를 함께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좀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그 편안함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지옥 같았던 100일이 지나고 정말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조금씩 통잠 자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도 조금은 얼굴에 혈색이 돌더라고요. 그동안은 피곤함에 찌들어 아이 보기 바빴기에 놓치고 살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육아를 하면서 제 삶을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매일 집에만 얽매여 있으니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주말에 번갈아 가며 하루씩 자기를 위한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야 육아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고 부부 사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집에 아이가 있는데 배우자를 두고 나가버리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서 외출을 하더라도 저는 3-4시간 혼자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책을 읽다 오거나 미술관에 가서 보고 싶었던 전시를 보고 오는 게 전부였어요. 비록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반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일 뿐이지만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 비하면 하루를 통으로 친구들과 놀러 다녀오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워낙 애 보는 게 남편보다 익숙하기도 하고 남편은 직장 일을 병행하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더 크겠다 싶어서 저보다 더 긴 자유시간을 쓰는 것에
큰 불만은 없었어요. 어쨌든 아이가 신경 쓰여서 일찍 돌아오는 것도 제 의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그런 행보가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는 바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안해뒀던 시부모님의 방문 때문이었어요. 원래 시부모님은 남편이 쉬는 날 집으로 방문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운 좋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라 시댁에 다녀간 건 남편이 말해줘야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좀 늦었지? 미안. 오랜만에 애들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안 힘들었어? 괜찮아. 오늘 엄마 오셔서 애 좀 봐줘서 낮잠도 많이 잤어. 아, 어머님 오셨었어? 다행이네. 어쩐지 얼굴이 좀 개운해 보인다 싶더라.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주에 한 번으로 제안해준 방문일을 제가 쉬는 날로 정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굳이 시댁 볼 필요 없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님께서 아주 이른 아침 시간부터 집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넌 참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네? 아, 몇 번 다녀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주말마다 남편한테 애 맡겨놓고 놀러 나간다길래 대체 얼마나 놀러 다니나 싶어서 와봤다. 주말 내내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오늘은 뭐하고 쉬는데? 오늘은 그냥 혼자 나가서 쉬다 올 예정이에요. 혼자서? 혼자 어딜 나가? 카페 나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려고요. 뭐? 애 엄마가 무슨 혼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와. 그럴 거면 다 같이 가자꾸나. 애 엄마가 애를 두고 어딜 다니니? 두고 다니라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못 다니는 게 정상이지. 어머님, 오늘은 제가 쉬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누가 뭐래? 너 보고 일을 하랬니? 카페 간다며? 다 같이 가자니까? 그날부터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제 쉬는 시간을 방해하기 시작하셨어요. 항상 제가 쉬는 날에만 아침 일찍부터 집에 오셔서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간섭하셨어요. 어머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너 쉬는 날이라길래 같이 놀자는데 내가 뭐 잘못이라도 한 거냐? 애초에 네가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해서 말도 잘 듣고 있는데 뭐가 불만이니? 네가 그렇게 조금 오라고 하는 바람에 예쁜 손녀가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 얼굴도 자주 못 보고 며느리 눈칫밥 먹으면 딱딱 정해진 날에만 오는데 당연한 거였지만 역시나 어머님은 말이 통하지 않으셨어요.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면서 시댁과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이게 뭐야? 나도 딱 하루 쉬는 날 있는 건데 그날까지 이렇게 방해하면 난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당신 쉬는 날 온전히 쉬잖아. 나 숨 좀 쉬자. 아니, 손녀가 예뻐서 오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말려. 당신도 좀 그러려니 좀 해. 엄마가 당신 예뻐서 오려는 거겠어? 첫 손녀인데 얼마나 예쁘니 저러시겠어. 당신이 좀 참아. 평소 본인 쉬는 날 급한 일이 생겨 전화만 몇 통 연달아 해도 방해하지 말라며 짜증을 내던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일로 다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어요. 너 그거 네가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에 시달려서 그런 거다? 잘 생각해봐. 의무감? 그래. 시댁은 너 입장 하나도 존중 안 하는데 너 혼자 신경 쓰고 있잖아. 친구 말을 들어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이 온다고 하면 항상 긴장하고 급하게 집을 치우고
어머님 아버님께 뭐라도 대접하려 하고 꼭 그래야만 한다는 강박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미친 척하고 시부모님 오셔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집안일도 내버려둬. 원래 남편이랑 그러기로 합의한 날이라며. 네가 네 시간 즐기는 건데 뭐라고 하면 남편이랑 싸워야지. 그러네. 왜 난 그래 볼 생각을 못했을까? 남편한테 아무리 시부모님을 말려달라고 해도 바뀌는 것 하나 없는데 뭐하러 저는 혼자 스트레스 받아가며 시부모님을 대접해드렸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조언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이 오실 것 같으면 급하게 쌓여있던 집안일을 해결하고 간식거리를 내오던 예전의 저는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역시나 그 주 주말에도 시부모님은 남편 쉬는 날엔 안 오시다가 제가 쉬는 날 방문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이 오실 걸 알면서도 저는 일부러 집 청소며 설거지며 전부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셨고 오시자마자 집안 꼴을 보고 경악하시더라고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어머님 왜 이제 오세요? 어머님 오시면 나가려고 기다렸잖아요. 뭐야? 내가 왔는데 나가긴 어딜 가? 집은 이렇게 개판을 해놓고. 어딜 가긴요. 저 오늘 쉬는 날인 거 아시잖아요.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해요. 예, 너는 내가 뻔히 올 걸 알면서 집을 왜 이래 놓니? 평소에도 이렇게 살아? 네, 아이 돌보느라 집안일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요. 뭐라고? 적어도 어른들 오는 거 알았으면 미리 치워뒀었어야지. 제가 왜요? 오늘 어차피 남편이 아이 돌보고 집안일 하는 날인데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일주일에 하루 집에 붙어있는 날인데. 전 그럼 이만 다녀올게요. 가긴 어딜 가? 우리가 왔는데 자꾸 어딜 간다는 거야. 아니 뭐 어머님 아버님이 멀리 사셔서 자주 못 뵙는 거면 몰라도 옆 동네 사셔서 맨날 집에 놀러 오시는데 굳이 제가 제 약속 포기하고 어머님 아버님 맞이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남편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손녀 봐주면서 계시면 되잖아요. 참 나 기가 막혀서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애초에 아이 봐주고 싶어서 이사 오신 건 어머님 아버님이시잖아요. 원하시던 대로 실컷 봐주세요. 저는 덕분에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어서 좋네요. 얼굴에 철판 깔고 받아치니 어머님 아버님은 기가 막혀서인지 제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다 본인이 하신 말 돌려드린 거니 말 다 했죠. 솔직히 남편이 시부모님이 계실 땐 손가락도 까딱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어머님이 자연히 아이를 보게 될 게 뻔했어요. 친구 말대로 시부모님이 죄 쉬는 날 오던 말던 저는 남편과 약속된 시간을 즐기다 오니 억울한 일도 없이 편했어요.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들여오면 항상 녹초가 된 시부모님께서 바통 터치하듯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저희 딸이 워낙 활기차고 기운이 좋은 아이라 연세 있으신 시부모님께서 감당하시기엔 많이 힘드신 모양이었어요. 제가 있을 땐 오셔서 아이를 구경만 하면 되니 힘든 걸 모르셔서 자주 오셨던 모양인데 어느 순간부터 발걸음을 끊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시부모님이 오지 않은 지 꽤 되었길래 일부러 전화도 드려봤어요. 어머님, 아이 보러 안 오세요? 안 보러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저번에 봤으면 됐지. 우리도 매주 가려고 하니 힘들구나. 집이 코앞이신데 뭐가 힘들어요. 모시러 갈까요? 저 이번 주도 나가는데 남편이랑 같이 아이 좀 봐주세요. 뭐? 우리도 다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거다. 뭐 너만 일정이 있는 줄 아니? 이제 옛날처럼 자주는 못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정말요? 아쉽네요, 어머님.
그동안 매주 와주셔서 든든했는데. 아무튼 알겠어요. 저는 일부러 얄밉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확인사살하듯 전화를 하고 나니 더 안 오시더라고요. 옆 동네인데도 한동안 남처럼 살다가 어머님 아버님은 원래 사시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지금 시댁은 딱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에만 뵙고 있네요. 그게 당연한 건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오면 시댁살이만 시킬 거면서 육아 도와준다는 명목은 왜 내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막상 제대로 아이를 봐주게 되니 반년도째 못 버틸 거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시부모님께 차마 그러기 망설여졌는데 한번 그렇게 철판 깔고 고생을 시키니 편안해졌네요. 아이를 보러만 오는 건 당연히 쉽고 좋으셨겠죠. 보러 와서 구경만 하다 가는 것과 아이를 정말로 돌봐주는 건 천지 차이니까요. 그렇게 아이 봐주겠다고 떵떵거리시더니 도망치듯 원래 동네로 다시 가신 걸 보니 어지간히도 힘드셨나 싶으면서도 참 통쾌한 날도 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떤 사이이든 적당한 거리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이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들과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제목이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사람이 참 미련한 게 15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남편한테 대차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이제서야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쏙쏙 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너무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어서 그래도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지옥불에 튀겨 먹어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참교육 시전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온 집안의 벽지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였죠. 우리 집도 아니고 새들어 사는 집이라서 엄마는 그런 저를 항상 꾸지람하셨어요. 엄마가 벽지에 낙서하지 말랬지. 스케치북에 그리면 될걸. 왜 꼭 벽지에 그리냐고. 지영이 너 또 그럴 거야? 그치만 스케치북은 너무 작은걸. 그럼 큰 스케치북 사줘. 이게 또 말대꾸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말 좀 들어. 아, 이건 물걸레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데 어쩜 좋아. 엄마한테 말대꾸를 하다가 기어이 한 대 쥐어 박힌 저는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엄마는 물걸레로 대면 될수록 번지기만 한 벽지에 화풀이를 하며 벅벅 문질러댔고요. 그럴 때면 언제나 아빠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깟 벽지야 새로 도배하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애한테 타박이야. 허연 벽지보다는 우리 지영의 그림이 그려진 알록달록한 벽지가 훨씬 좋구만 뭐. 우리 지영이는 커서 화가가 되려나 보지? 그림 그리는 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으면 그려야지 뭐.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벽지값 대줄 테니까 우리 딸은 그리고 싶은 거 다 그려. 괜찮아. 아빠는 화를 내기는커녕 늘 제 편을 들어주시며 오히려 더 그리라고 부추기셨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눈을 흘기며 애 버릇은 아빠가 다 망쳐놨다고 타박이셨죠.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딸 자식이 좋아하는 건 뭐든 들어주려고 하셨던 아빠와 말로는 혼을 내시면서도 제가 그린 그림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던 엄마 덕분에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저의 그림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늘 그놈의 돈이 문제였죠.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미술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던가요. 제 친구가 미술학원에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를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도 미술학원 보내줘. 정윤이랑 민지도 다닌단 말이야. 앞으로는 말대꾸도 안 하고 엄마 말 잘 들을게. 응? 얘가 정말? 너 미술학원 안 다녀도 그림만 잘 그리잖아. 거기는 그림 못 그리는 애들이 다니는 거야. 그리고 학원비가 한두 푼이니? 안 그래도 이번 달엔 제출이 많아서 허리띠 졸라 매야 한다고. 매달 너랑 진우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 줄 알아? 학습지에 보습학원에 태권도 학원까지. 그런데 뭘 또 해달라는 거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엄마랑 아빠가 니들 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휘는 건 몰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엄마 미워. 다른 애들은 학원 안 가겠다고 엄마랑 싸운다는데 어떻게 된 게 엄마는 내가 학원 보내달라는데도 안 된다고 그래? 엄마 미워 죽겠어. 퉁퉁 부은 얼굴로 씩씩대며 방으로 들어간 저는 일부러 엄마가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봄에 새로 도배한 벽지에 사인펜으로 낙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실컷 맞았죠 뭐. 비록 회초리로 맞은 제 종아리에는 시뻘건 줄이 너댓 개나 그어졌지만 덕분에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미술학원에 다니게 된 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학교 외에 외부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에 나가서 상도 휩쓸곤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미술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이어졌어요. 사실 예고에 가고 싶어서 중학생 때 부모님을 조르기도 했었는데 학비를 듣고는 제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글쎄,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싸지 뭐예요. 그때 알았죠. 아무리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데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 저희 집 사정은 조금은 나아져서 고2 때부터는 입시 미술학원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곤 미대에 진학도 할 수 있었고요. 미대에 들어가면 앞으로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피카소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굶어 죽기 십상일 거예요. 요즘 시대엔 그림 그려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니까요. 그나마도 집에 돈이 좀 있어야 해외 유학도 가고 인맥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지. 돈 없으면 미술을 했었다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야 할 판이거든요. 가끔 TV를 보면 유명 배우들이 자기 그림을 몇 천만 원에 팔았다, 어쨌다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미술 전공자들은 자기 그림으로 단돈 10,000원도 못 버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저 역시도 한때는 그림 그려 먹고 살겠다는 각오로 여기저기 뛰어다녀 봤지만 결과는 모조리 꽝이었어요. 그렇다고 대학원에 갈 형편도 못 됐고요. 이미 미대를 다니면서 부모님 등골을 제대로 빼먹은 상황인데 더 바라면 안 되잖아요. 제 밑으로는 갓 대학에 입학한 동생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어라 노력을 했는데
그에 따르는 보상이 없을 때 이걸 더해서 뭐하나 절망하게 되는 거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든 대학을 졸업하려고 대학 시절 4년 내내 입시 미술학원에서 새끼 강사로 일하고 방학 때는 벽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부터 지역 축제에서 페이스 페인팅까지 하며 학비와 재료비를 벌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걸 알게 되자 붓을 잡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림 그리느라 들어간 시간과 돈과 노력을 공부에 쏟았다면 남들처럼 회사원으로 취직이라도 했을 텐데 내가 뭐하러 이런 헛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 듣고 일찌감치 미술을 포기할 걸 그랬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마치 나라는 인간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구제불능 같아서 한동안 자존감이 땅속으로 깊이 처박혀 있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고 땅 위로 끌어올려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어요. 그 좋은 제조 방구석에서 썩힐 생각이야? 너 그림 안 그리고 살 수 있겠어? 하지 말라고 할 땐 죽어도 하겠다고 바락바락 대들더니 벌써 포기하는 거냐고. 네가 그러고 있으면 자식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준 무능한 부모 탓인 것 같잖아. 누가 엄마 아빠 탓이래?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한창 팔팔하게 움직여야 할 나이에 세상 다 산 것처럼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자식을 엄마가 돼선 어떻게 가만둘 수 있어. 자, 이거 받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미술 강사 뽑는다더라. 너 정도면 아줌마 아저씨들 그림 가르치는 거야. 식은 죽 먹기잖아. 안 그래? 잠깐 머리 식힌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제대로 그림 못 배우고 산 사람들한테 네가 가진 재주도 나눠주고 너도 그 사람들 열정 좀 배워와. 얼마나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그 나이에 그림 배우러 오겠니? 뭔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런 거야.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열정. 너도 처음부터 돈 되는 일이라서 미술했던 거 아니잖아.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한 거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봐. 처음엔 엄마의 이런 참견이 짜증이 났어요. 엄마가 뭘 몰라도 정말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 문화센터에 돈 없고 먹고 사느라 바빠 미술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왜 오겠어요. 다들 살만해서 고상한 취미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 하긴 평생을 돈 때문에 발발거리고 살아온 엄마가 백화점 문화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게 뭐해요. 엄마는 강사 모집 공고 전단지를 제 책상에 내려놓고는 방을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엄마가 놓고 나간 건 전단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한창 잘 팔리던 과자 박스였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그 박스를 열어보고는 생각이 바뀌고 만 거예요. 박스 속에는 어린 시절 제가 열심히 그려댔던 그림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많이 어설프고 엉망진창인 그림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지금 제 그림보다도 훨씬 멋있게 보였어요.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언제부터 돈 벌려고 그림을 그렸다고. 까짓 거 이거든 저거든 다시 시작해보자. 그 길로 저는 이력서를 작성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합격 연락을 받게 되었죠. 딱히 경력은 없었어도 대학 시절 크고 작은 미전에 입상했던 이력을 인정받아서 합격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했죠. 나중에서야 원래 내정돼 있던 사람이 대학 강사로 임용되면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시로 저를 그 자리에 채워 넣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요. 누굴 가르치는 거야. 아르바이트로 미술학원에서 강사 일을 했으니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업에 나가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라서 순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수강생 대부분이 지긋하게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뻘이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수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센터에서도 수강 기간 안에 완성물을 만들어주길 바라서 마음이 조급해지게 됐죠.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야 했으니까요. 미술이라는 게 재능도 있어야 하지만 기본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기본기를 다질 시간도 없이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려 하니 이게 참 곤란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수강생 작품에 강사가 손을 많이 대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솔직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수강생들은 오히려 제가 작품에 손을 많이 대주자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들한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르긴 해도 밖에 나가서는 자신들이 온전히 작업한 작품이라고 할걸요. 봐줘야 하는 수강생은 10명이 넘는데 봐주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니 이건 누가 그림을 그리러 오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수업 시간 내내 그림을 그려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플 정도로요. 그런데 이런 노력은 헛되지 않았는지 문화센터 회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저는 다음 분기에도 수업을 맡을 수 있었어요. 저로 한 시즌만 때우고 내보내려고 했던 센터에서는 많이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거기다 제 강의를 수강하려는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서 원래 없던 강좌까지 개설하게 된 거예요. 덕분에 저는 주 이틀 나가던 수업을 주 4일이나 나가게 되었죠. 수입은 배가 되었고요. 수강생 중에는 꽤 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과시욕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종강하는 주에 수강생들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었는데 기성작가들 전시회보다 더 뻑적지근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그곳에 걸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제가 반 이상 그린 것들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물론 수강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요. 그렇게 2년간 센터에서 강사 생활을 하던 저는 장기 수강생 중 한 분한테 의외의 제안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거동이 많이 불편해져서 이제 센터에 나오는 게 많이 힘이 드네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개인 과외는 안 하나요? 수강료는 섭섭지 않게 드릴게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강생과 개인적으로 수업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거동이 많이 힘드세요? 그러시면 제가 가끔 댁으로 찾아가서 봐드릴게요. 자주는 못 찾아뵙겠지만요. 첫 해부터 제 수업을 수강하신 분이기도 하고 전시회 때마다 거금을 들여 장소 대여를 해주신 분이라서 고마운 마음에 무보수로 가끔 댁으로 찾아가 지도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센터와 다른 수강생들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그런데 이 행동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연락처를 받고 댁으로 찾아간 첫날, 저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부촌 중에서도 엄청 으리으리한 집이었거든요. 이런 집에 사는 분이 왜 개인 교습도 아니고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을 받았을까 의아했거든요. 혹시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차고에서 엄청 고급스러운 수입 세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문 앞에서 얼쩡대자 찻창이 열리고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거기 우리 집인데 누구시죠? 아, 저는 땡땡백화점 문화센터 미술 강사인데요. 강복순 여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강복순?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남자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그림 선생님이시구나. 금방 문 열어줄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잠시 뒤 대문이 열리고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여사님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혹시 들어오다가 우리 손주 못 봤어요? 아, 봤어요. 막 차고에서 차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손주 어때요? 잘생겼죠? 네, 잘생겼더라고요. 여사님은 제 말에 아이처럼 한박웃음을 지으셨어요. 수업을 하는 중에도 계속 손주 얘기를 꺼내셨죠. 나이는 저보다 9살이 많은데 아직 미혼이고 사귀는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현재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누가 보면 선자리를 앞두고 상대 남자 프로필을 읊는 걸로 오해할 정도로 여사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손주 얘기를 이어가셨어요. 이게 여사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건 얼마 뒤에야 알 수 있었죠. 여사님 댁에 갈 때마다 여사님 손주와 마주치게 됐는데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연이 아닌 의도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반년 가까이 제게 개인 지도를 받은 여사님이 하루는 제게 꿈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딱히 꿈이랄 건 없고 죽기 전에 내 이름을 건 개인전을 한번 열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였는데 얼마 뒤 여사님이 의외의 장소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백화점 문화센터 회원들이 전시회를 했던 그 갤러리였어요. 여사님께서는 미리 갤러리 측이랑 얘기를 해놨다며 전시회 날짜 조율 같은 세부 사항만 협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전 여는 게 소원이라며 그 소원 내가 이뤄줄게. 그동안 무료로 이 늙은이 그림 가르쳐준 값이라고 생각해요. 여사님, 그래도 이거 너무 과해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개인 지도는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봐드리지도 못했는걸요. 사양 말아요. 우리 집 와봐서 알잖아. 나 돈 많아요. 죽을 때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열심히 사는 젊은 친구한테 좋은 기억 남겨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럼 나 섭섭해.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건 잘 알지만 솔직히 욕심이 났어요. 저희 집 형편에 제가 언제 이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보겠어요. 언제 붓을 놓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말이죠. 그래서 더는 사양 않고 여사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동안 작업해둔 작품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내 전시회라서 욕심이 났어요. 새 작품으로 채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넉넉히 잡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수업을 병행하면서 하려니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판이었죠.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작품들을 가지고 제 생애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가족들과 대학 시절 지도 교수님과 동기들, 그리고 부모님 지인들까지 잔뜩 불러 모았죠. 그리고 오픈 전날엔 제 개인전을 열어주신 여사님만 따로 특별히 초대했어요. 감사 인사 겸
각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여사님이 손주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몸이 불편한 할미 부축을 해주겠다길래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구면이죠?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대훈아, 이리 와서 정식으로 인사하렴. 할미는 윤기자랑 작품 둘러보다가 눈치껏 빠져줄 테니 젊은 사람끼리 얘기도 좀 하고 좋은 시간 보내. 우리 선생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알았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 계획과는 달리 여사님은 함께 온 기사분과 작품을 둘러보시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고, 저는 여사님 손자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여사님 손자는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레스토랑부터 와인바까지 리드를 한 뒤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마치 썸남과 데이트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사님은 제 전시회 때 가장 큰 작품까지 사주셨어요. 여사님과 함께 온 지인분들도 작품을 사주셔서 전시장에 걸렸던 작품 중 70%가량이 판매 완료가 되었죠. 제 그림을 팔아 돈을 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얼떨떨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30%도 전시회 마지막 날 다시 찾아온 여사님 손자가 몽땅 사주었지 뭐예요. 안 그래도 회사에 걸 그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영 씨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나 지금 대시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내가 나이가 있어서 하룻밤 불장난을 할 여유는 없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으면 합니다. 내 그림이 완판됐다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랑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 내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하다니 꿈인가 싶었죠. 그렇다고 이 남자가 무슨 하자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력에 학벌에 외모까지 다 갖춘 사람이어서 의아한 마음은 더 컸어요. 그런데 나랑은 레벨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평생이 걸려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개인전도 편의점에서 껌 사듯 아무렇지 않게 열어줄 수 있는 재력이 탐났고, 무엇보다 삶의 여유가 부러웠어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나도 이들과 가족으로 엮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욕이 다분한 연애를 시작했죠. 처음엔 아무 감정 없던 사람이었지만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어느새 서로 익숙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전조 증상을 보이는지,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감정을 숨기는지, 남들은 모를 법한 미묘한 표정까지 알아챌 수 있게 되었죠.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은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었어요. 불꽃 튀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평생 은은하게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너 이 결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잖아. 설마 너 그 집 재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라면 정신 차려 이거사. 그 정도 사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랑 사돈을 맺어. 지영아, 세상에 공짜 없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이 결혼할 거야. 나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 돈 있는 남자 만나보니까 나도 더는 돈 때문에 발발거리고 살고 싶지 않아졌어. 그 사람이 나 대학원도 보내주고 교수도 만들어주겠대. 내가 하겠다는 건 뭐든 외주해주겠다고 했다고. 그 말을 믿어? 세상에 부모 외에 너한테 아무 조건 없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제발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이라도 그만둬.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엄마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제 결혼을 말렸어요. 그때는 그러는 엄마가 야속하기만 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엄마만큼 저를 걱정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 해주시던 아빠는 이번에도 제 결혼을 찬성해 주셨어요. 돈 많은 사회자랑도 모자라 없던 약속도 잡아가며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날 정도로 아빠는 제 결혼에 들떠 있었어요. 잘 사는 집이니 결혼식 때 하객 수도 엄청 날 거라며 우리도 그에 지지 않게 열심히 하객을 모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이런 아빠의 노력이 허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측 하객이 3분의 1도 못 들어갔는데 식장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이미 정원수가 꽉 찼기 때문에 더는 못 들여보낸다는 게 업체 측의 답변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업체 측의 얘기에 저희 쪽 하객에 입장을 막으셨던 건데요. 한마디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지인들 보기 창피하다는 게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물론 할머니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제게 슬쩍 흘려주시더라고요. 네 시할머니가 그런 분이시다. 나야 뭐 남편 죽고 그 집을 나왔으니 더는 그런 꼴 안 보고 살아도 되지만 넌 이제 시작이잖니? 조심해. 그 늙은 여우가 언제 네 간까지 빼먹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네 남편 너무 믿지 마. 내 아들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 아빠를 쏙 빼닮은 아이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지?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외도였어요. 상견례 때도 나오지 않은 어머니를 만난 건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제게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잠깐 만나자고요. 어머님은 6년 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사시는 저택에서 함께 거주하시다가 지금은 따로 나가 살고 계셨어요. 우리 집 양반이 살아생전에 하도 바람을 피워서 몇 번이나 이혼을 하려고 했나 몰라.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알고 막아대는 바람에 결국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긴 했지만 말이야. 대훈이가 얘기 안 했지? 우린 30년 넘게 쇼윈도 부부로 살았어. 그때 했던 어머님 말씀이 버진로드를 걷는 순간까지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지만 내 남편은 다를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남편 상의 주머니에서 여자 귀걸이가 나온 거예요. 새 것도 아닌 쓴 흔적이 있는 귀걸이가요. 그 일로 저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홧김에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발뺌을 했고 저는 어머님을 통해 들은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남편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방까지 할머님이 들어오셔서 중재를 하셨어요. 일단 대훈이 너, 네가 외도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녀석이 이런 일을 벌인 건 온전히 네 잘못이다. 네 처한테 싹싹 빌어. 그리고 아가,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기 마련이다.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다만 그간 내 손주 좋다고 쫓아다닌 여자가 한둘 아니었다. 내 손주한테 접근 못하게 막는 게 내 일이었어. 그 중에 하나 아니었겠니? 니들 사이 벌려놓고 그 자리 차지하고 들어오려는 속셈일 텐데 거기에 당할 거니? 네 자리는 네가 지혜롭게 지켜야 하는 거다. 할머님은 제가 더 말을 꺼낼 수 없게 바로 입막음을 하셨어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슬슬 대학원 입학도 신경 써야 하지 않겠니? 석사학위만 따오면 강의 자리는
이 할미가 손 써주마. 집안 살림이야 사람 쓰면 되는 일이고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날개는 내가 달아줄 테니. 대학원 소리에 저는 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너무 억울해하는 모습이어서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누군가의 계략에 넘어간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그날 일은 조용히 덮고 말았죠. 저는 다음해 봄 약속대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2년 뒤 석사학위를 따자마자 모 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지도 교수님 덕분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시간 강사 자리를 얻게 된 거였죠. 고작 시간 강사였음에도 할머님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강 교수라고 불렀어요. 강 교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뜨끔하긴 했지만 할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죠. 신혼 초에 있었던 일 이후 남편은 무척이나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경기권에 있는 대학까지 강의를 나가는 게 힘들 거라며 차도 뽑아주었죠. 퇴근 후에는 바로 집에 귀가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저와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할머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곤 했거든요. 한 번의 고비가 있긴 했지만 참고 넘어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부부 사이가 좋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남편도 할머님도 배가 불러오는 저를 신주단지 모시듯 정성껏 챙겨주었어요. 하지만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출산을 두어달 남긴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젊은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아빠한테 걸린 거죠. 사위의 외도를 목격한 아빠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술을 잔뜩 드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추궁하던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는 당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평소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던 엄마였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음날 아침 일찍 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증거로 추궁하는 엄마 앞에서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딱 하루였어요. 지영이가 만삭이라 어디서 풀 데가 없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남편은 엄마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제게 짐을 챙기라고 하셨죠. 가자. 애초에 이런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었어.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우는 남자 버릇은 절대 못 고친다. 더 마음고생하지 말고 어서 짐 싸. 손끝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난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님이 거실로 나오시지 뭐예요.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님은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강남에 있는 내 건물이다. 이거 너한테 주마. 이걸로 내 손주놈이 벌인 짓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겠니? 아가, 잘 생각해봐라. 네 뱃속의 아이 애비 없는 애로 키울 거니? 지금 이혼을 한다 한들 네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마나 되겠니? 아이 문제만 해도 그렇다. 어찌됐건 간에 현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 네 남편 아니니? 그러면 법원에서도 친권이며 양육권을 누구한테 주겠어? 그러니 네 실속부터 차리란 소리다. 지금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건물도 생기고 지금까지 누리고 살던 것들도 다 누릴 수 있잖니? 그 말에 저희 엄마는 지금 돈으로 사람 자존심을 사려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더 들을 것도 없다며 짐 싸서 나가자고 하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화가 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물러나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순순히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할머니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건물을 주시겠다던 할머님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시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세금이 어쩌고 하면서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출산 후에 다시 얘기하자시더니 제 아들이 돌이 다 됐는데도 질질 시간만 끌고 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 제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할머님은 100세를 두에 남기고 98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결국 저는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고요. 할머님이 주시기로 한 건물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외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주는 유명 체임전들이 들어가 있어서 손에 넣기만 하면 평생 돈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아쉬웠죠.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산 덕에 전임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서고 있으니 제 인생도 그리 나쁘게 흘러간 것만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22년이 흐른 지금 강산도 2번이나 변했고 제 인생도 변했고 모든 게 다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제 아들이 20살이 되고 대학에 합격하자 남편이 하루는 제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당신 그동안 우리 민석이 키우랴, 대학 강의하랴 많이 힘들었지?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자, 받아. 발리행 비행기표야. 내가 특급 호텔로 예약까지 다 해놨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호캉스 제대로 즐기고 오라고. 새학기 시작 전에 스트레스 확 풀고 와. 어머머, 이이가 뭘 이런 것까지 다 준비했대요. 암튼 고마워요. 근데 내 거만 산 거예요? 기왕이면 민석이 거도 같이 해주지. 혼자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가요? 사람도 참. 남편이 나랑 같이 가자는 말은 안 하고 또 아들이야? 거기 가서도 아들 자식 챙길 거냐고. 민석이는 지 친구들이랑 스키장 간다고 그러니까 아들 걱정 말고 당신이나 즐기고 와. 암튼 고마워요, 여보. 신혼 초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자 문제는 물론 사소한 문제 한번 안 일으킨 남편이었기에 내심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이 인간이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지 뭐예요. 이래서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했나 봐요. 저한테 발리행 항공권을 준비한 몇십 분 만에 제 폰으로 톡이 하나 온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면 우리 여행 가자. 제가 강의 계획서를 준비하느라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는데 우측 하단에 톡 문자 전음이 떠버린 거죠. 발신자는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제 폰으로 톡을 열어보니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보낸 톡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이 남편이 삭제를 했는지 딱 그 문자만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시 뒤 뜬금없이 남편이 서재로 들어온 거예요. 평생 제가 일할 땐 서재에 얼씬도 않는 사람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쳐다봤더니 제 눈치를 살피며 여행 갈 때 입을 옷이라도 사입으라고 카드를 주고 나가더라고요. 가증스러운 새끼. 저 인간이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나를 속이고 바람을 펴왔구나 생각하자 온몸에서 피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나도 반격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발리로 떠나기로 한 날 남편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제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런 거였죠. 환하게 웃으며 손인사까지 한 저는 출국장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돌아 나왔어요. 어차피 기내에 들고 탈 20인치 캐리어 하나뿐이어서 짐을 되찾고 할 것도 없었죠. 40여 분쯤 뒤 남편이 내연녀와 항공사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 또래의 젊은 여자는 50이 넘은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며 콧소리를 냈고 남편은 아주 좋아서 죽으려고 하더군요. 두 인간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모조리 동영상으로 담은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곤 서재에 숨겨두었던 건물 등기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님이 제게 주시겠다고 했던 건물은 결국 제 명의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가 되었거든요. 바로 제 아들이었죠. 할머님은 세금이 어쩌고 하면서 끝까지 명의 이전을 안 해주시라고 했고 결국 저희 시어머니가 각종 세금을 대신 내주시는 조건으로 어머님 이름을 공동 명의자로 올렸어요. 평생을 남편의 외도로 소가리를 하고 살아오신 어머님은 그 복수로 시어머니의 건물을 손에 넣으신 거였죠. 그 인연으로 어머님과 저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배 아파 낳은 아들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채가 더 가족 같다는 얘기를 하신 만큼 저와는 돈독한 사이예요. 어머님을 통해 남편이 왜 저와 결혼했는지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이 하도 여자 문제로 유명해서 좀 산다는 집에서는 제 남편한테 딸 자식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한 집에서 낳았지만 포장만 잘하면 꽤 내놓을 만한 저를 택했던 거였죠. 남편이 택한 건 아니고 시할머니가요.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정신 차리고 살 것이지 여전히 여자 치마폭에 쌓여 절하고 있으니 인생 그른 인간이죠. 남편이 내연녀와 여행을 떠난 사이 저는 그간 상담을 해온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공항에서 찍어온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 톡으로 이혼하자는 문자를 남겼죠. 막 비행기에 오르려던 남편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고 아주 지랄 연병을 떨더라고요. 뭐? 이혼? 야, 네가 나랑 헤어지면 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교수 소리 듣고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교수 월급 얼마나 한다고 까불어. 네가 내 마누라로 사니까 지금 같은 호사도 누리는 거 아니냐고.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빌빌대고 사는 거 구해줬더니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래 좋다. 나도 더는 역 같은 결혼 생활 못하겠으니까 이 자매 끝내. 다행이네. 내 치맛자락 잡고 징징거릴까봐 걱정했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내 변호사랑 작성한 재산분할 목록 줄게. 당신 변호사랑 잘 상의해서 이번 주 내로 연락 줘. 아, 이혼할 때까지 나 이 집에서 살 거야. 당신은 상간녀 집에서 지내. 아주 어린 게 비위가 어찌나 좋은지 아빠 뻘되는 당신한테 오빠 소리도 잘하더라. 가서 딸 같은 여자한테 오빠 소리 들어가며 지내봐. 남편은 그 길로 들고 온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죠. 딱히 분쟁 사유가 없어서 이혼 소송은 무리 없이 빨리 끝났어요. 저는 현금 대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할머님 저택을 받기로 했고 아들은 이미 성인이라서 양육권을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몇 억 더 챙겨준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고요. 남편이 집에 남아있던 자기 짐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씩씩거리며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은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에서 내 회사를 내보내겠다니 누구 마음대로 나가래. 너 당장 이 문 안 열어? 동네 창피하게 굴지 말고 체신 좀 지켜. 어린 여자랑 살더니 애처럼 변한 거야? 서류 그대로야. 당신 회사가 우리 민석이 건물에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점거 중이잖아. 그래서 법의 힘을 빌려 내보내기로 했어. 정 건물에 남아있고 싶으면 정당한 임대료를 내라고. 거짓처럼 공짜로 빌붙을 생각 말고. 야, 그게 네 건물이냐? 말이 민석이 명이지. 그거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준 건물이라고. 공동명의로 우리 엄마 이름까지 올라있는데 네가 어디서 주인 행세야? 아, 몰랐구나. 당신 회사 내쫓는 건 내가 아니라 민석이랑 당신 어머님이야. 민석이가 그러더라. 자기 또래 여자랑 놀아난 아빠가 창피해서 얼굴 마주치기 싫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전해달라시네? 야, 이 미친놈아. 배울 게 없어서 네 애비 바람기를 그대로 물려받았냐? 하여간 조광치어 가슴에 못 받는 인간들은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해야 해. 이참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구질구질한 네 인생 반성이나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난 전할 말 다 전했으니까 좀 꺼져줘.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을 끊자 남편은 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어요. 그 바람에 이웃집 신고를 받고 온 경찰한테 끌려가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기에 이런 결과를 맞은 거에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반려자를 배신한 남편의 행동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히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부부는 그 무엇보다 의리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외도를 한 이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 아름다운 분류는 없어요. 그에 따르는 처벌만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중함과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